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은 3페이지만 하면 돼요. 3페이지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농약의 약해에 대해서예요. 농약의 약해. 농약은 우리 인간을 위해 사용된다고 했었죠. 인간을 위해서 병충해나 아니면 잡초, 이런 것도 죽이기 위해서 농약이 존재하는데, 이 농약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수목에 피해가 가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피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다룬 건 이제 수목에 대한 피해인데, 수목에 어떤 피해가 나타나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백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약재 처리 때문에 잎의 엽록소가 생성에 필요한 중요 원소의 결핍을 초래하여 백색을 띠는 현상입니다. 이 엽록소는 초록색을 띠죠. 근데 이 엽록소 생성에 필요한 원소가 이 약해에 의해서 생산되지 못해서 백화현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고요. 다음은 괴사입니다. 괴사. 괴사는 생체 일부가 파괴되어 발생을 하고요. 자,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나 페록시다제 등의 산화에 의해 식물의 열매나 잎의 페놀류 성분이 파괴된다고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폴리페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페놀이 여러 개 있으면, 폴리는 여러 개 있을 때 폴리라는 말 쓰거든요. 페놀이 여러 개 있는 거, 이게 폴리페놀이고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즈인데, 옥시라는 말은 대부분 이 산소랑 결합시키는 산화, 이거는 산화할 때 써요. 산화. 그 다음에 데에이즈, AS, 이게 나오면 뭐냐면은 효소예요. 즉 이걸 이어서 말하면은 페놀 여러 개 있는 것을 산화시키는 효소. 폴리페놀을 산화시키는 효소. 폴리페놀 산화효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페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옥시 또 나오죠. 산화 효소. 그쵸. 페록시다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페놀. 둘 다 이제 페놀류 성분을 이 산화시키는 효소입니다. 페놀류 성분을 산화시키는 이제 효소입니다. 이 페놀에 뭐뭐 있었죠? 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이런 애들 있었죠?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이런 애들 있었고, 이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매나 잎의 표면 이런 데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요런 얘들. 그렇기 때문에 페놀류 성분이 이 열매 표면에 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식물의 열매도 그렇죠, 괴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기의 산소와 산화 중합 반응 후 갈변 현상을 유도하게 됩니다. 산화하게 돼서 갈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과일 같은 거 짓무르게 되면은 약간 갈색같이 되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다음은 이 기형화입입니다. 기형화입. 호르몬성 약재를 살포하면 잎에 있는 에틸렌과 작용하여, 호르몬성 약재를 살포하면 잎에 있는 에틸렌도 호르몬이죠. 작용해서 셀룰라 아제, 제가 에이스, 이거 말씀드렸죠. 에이스. 뭐라고요? 효소. 셀룰라 아제는 무슨 효소 같아요? 그쵸, 셀룰로스 효소입니다. 셀룰로스는 어디 성분이었죠? 세포벽. 그러니까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세포벽, 이제 가수분해 효소거든요. 셀룰로스 가수분해 효소인 이 셀룰라아세 분비가 촉진되고 세포가 붕괴하게 되죠. 세포벽이 분해가 되니까 세포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포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있던 세포벽이 없게 되니까 세포가 붕괴하게 되는 거고, 뿌리의 밝은 저해, 토양 처리제 농약 처리 시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의 밝은 저해고, 자, 개화 이상. 유제를 살포하면 꽃의 개화가 지연되고 억제가 됩니다. 자, 유제는 기름이에요. 기름 말 그대로. 네. 이 기름이 살포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겠죠? 네. 이 생리적인 활동함에 있어서 안 좋게 돼서 이제 개화가 지연되고 억제되고요. 자, 이상 과실.
약재가 장기간 잔류하면 과실의 착색이 불량해지고 악과 이 열매가 떨어지는 게 유발이 됩니다. 수정불량, 약재로 인하여 불량 과실과 꽃이 생성되어 적절한 수분 매개가 안 됩니다. 수정불량이 생기고. 자, 다음 약해의 원인입니다. 그럼 이런 약해가 생기는 원인들에는 뭐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이 작물의 특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해서 아예 감수성인 작물이 있을 수 있고요. 형태가 약을 잘 받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생장기에는 약해가 또 잘 일어납니다. 또 생리적인 특성, 약재 투각성 등, 그리고 해독 효소 존재 여부. 해독 효소가 있게 되면은 해독을 하겠죠. 해독 효소가 없으면 해독을 못하고 그대로 약해를 입게 되겠죠. 자, 다음은 농약의 특성입니다. 화학적 성질. 예를 들어서 염기성은 가수 분해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를 잘 시키고, 자, 농약에 이동하는 거, 농약이 잔류하는 거, 그리고 분해 산물에 의해서 2차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 조건, 빛을 말하는 거죠. 빛이 되게 세게 되면은 빛에 의해 분해가 돼요, 농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빛이 많냐, 적냐, 이런 것도 있고, 온도가 크냐, 작냐, 마찬가지 수분이 크냐, 작냐, 토양의 성질에 관련해서 환경적에 다른. 토양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점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영양분들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예, 각각의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약해가 나타내야 마느냐, 또 이런 것들 정해지고요. 농약의 사용 방법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혼용을 했거나 작물 살포 부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고. 그럼 약해 방제를 대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하냐? 첫 번째를 제재를 개선합니다. 제재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직접 이 고체를 뿌리는 뭐 입제라든지 아니면 가루를 뿌리는 분제, 아니면 액체를 뿌리는 액제나 유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거 제재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런 거를 개선한다. 그래서 표류 비산을 방지하게 됩니다. 표류 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루 같은 성질이 표류 비산을 잘 하겠죠. 가루 같은 성질을 어떻게 해야지 표류 비산을 안 할까요? 자, 젤리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젤리처럼 만들어주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은 우리가 스펀지처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펀지. 이게 이렇게 백색의 흰 가루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가루인데, 요 녀석에 이제 물을 집어넣잖아요. H2O를 넣게 되면은 스펀지처럼 막 이제 부풀어 올라요. 왜냐하면은 이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자체가 공극을 포함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마이크 뽑혀가지고 잠시만요.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자, 어디 가서 제가 마이크가 잠깐 뽑히는 바람에, 얘는 이 공극이 많아가지고 공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스펀지처럼 부풀어서 이렇게 스펀지처럼 무겁게 된다. 그래서 이런 폴리아크릴산 되면은 우리가 겔화된다고, 이걸 겔화된다. 젤리처럼 만드는 걸 겔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겔화돼서 입자를 무겁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포류 비산을 잘 안 하겠죠? 우리가 그 가루 같은 데다가 젤리를 한번 이렇게 싹 묻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산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다음은 방출형 제제인데요. 방출형 제제는 이제 뭐 서방출형 제제라고도 하고, 서방형 제제라고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약이 있어요. 약이 있는데, 서서히 일정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방출을 해주는 걸 말해요. 서서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출하는 이런 방출형 제제를 또 사용을 합니다. 약해를 입으면 우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많은 이제 이런 약물들이 비산이 되거나 약물들이 투입이 됐을 때 이 약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방형 제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이렇게 약재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해 방지가 될 수 있고요. 자, 농약의 활성 성분이 작물에 직접 닿지 않게 해서 이 염 상태로 제조를 하는 거예요. 농약의 활성 성분을 염 상태로 제조를 해서 이 염이 분해가 되면서 서서히 이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게 있고, 다음 해독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약해가 없어지게 그냥 직접적으로 해독제를 씀으로써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약해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급성적 약해입니다. 뿌리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는 약해. 두 번째, 만성적 약해. 약해 처리 일주일 이후부터 수확 때까지 작물에 뿌렸을 때
이 약제 처리하고 일주일 이후부터 이 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계속 이 만성적으로 약체가 나타나는 거고, 자, 다음에 2차 약해입니다. 처리한 농약이 토양의 잔류에서 이 다음의 작물에서까지 나타나는 그런 약해를 말하는 거고요. 유해 물질을 흡착시키는 흡착력은 이 토양학으로 봤을 때 식토, 점토가 많이 함유된 이 식토가 사토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식토에서 작물의 흡수를 억제하게 되죠. 그렇죠. 식토가 이 유해 물질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식토에서. 그래서 작물이 흡수하는 것을 이제 억제시키는 거고요. 자, 다음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입니다.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인데, 보시면은, 품목명, 등록 규격, 대상 작물 및 병해충, 안정 시기 정보, 안정 횟수 정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품목명, 등록 규격, 작물명. 안정 시기 정보가 뭐냐면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를 심었으면은, 배추에 농약을 뿌릴 거 아니에요. 그쵸? 배추를 심었을 때부터,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 이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에 농약을 몇 번 뿌려야 될까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4회 이내 뿌리고요. 4회 이내 뿌리고, 이 수확 3일 전까지 이 4회 이내를 뿌려서 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최대, 그러니까 이거 커트라인을 준 거죠. 커트라인을 준 겁니다.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이 정도 뿌리면 된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준 겁니다. 이 정도 뿌려라. 그래서 이 안전 시기 정보와 안전 횟수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 정보와 횟수 정보를 준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 작물을 심었을 때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수확한 거 누가 먹죠? 소비자가 먹게 되죠. 근데 소비자가 농약을 많이 먹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시기랑 횟수 정보를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뿌리면은 우리 몸이라든지 토양에 잔류를 하지 않는다. 이 작물, 이 소비자한테 간 작물 있죠. 작물 안에 농약의 농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물에 남은 이 농약에 대한 농약의 잔류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냐. 그 제도가 뭐냐면은 그 관련된 제도가 이 PLS 제도입니다. PLS 제도. 우리가 이제 주 농약들이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농약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농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류 허용 기준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주 농약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잔류 허용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평생 동안 먹었을 때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결과값을 가지고 이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주 쓰지 않는 거나 아니면은 연구가 아직 모자라는 연구가 되지 않는 그런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 0.01ppm, 그러니까 이 수확을 했을 때 0.01ppm이 0.01ppm 이상이 잔류되면은 안 되고 여기 어겨지는 거고 0.01ppm보다 이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농약의 대사와 저항성입니다. 첫 번째 저항성. 농약을 계속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농약을 번갈아 가면서 이게 한 두세 가지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쓰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농약만 가지고 병해충이나 우리가 잡초를 죽인다고 봤을 때 얘네가 몇 년이 지나가잖아요.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약은 먹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유전적으로 얘에 대한 저항성이 타고난 상태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생태계에도 별로 안 좋아요. 생태계에도. 새로운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해충을 만들어서 또 인간을 힘들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세 가지를 혼용해서 이번 연도에는 2-1을 쓰고 다음 연도에는 2-2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 저항성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저항성 먼저 보시죠. 동일한 약제를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처리하여 병해충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 이게 저항성이고, 자, 그래서 교차 저항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어떠한 약제에 대해 저항성이 생기면 다른 약제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나타내는 형상 우리는 교차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성의 요인.
약제에 대한 병해충의 생화학적 대사 기능이 저항성을 유도합니다. 또 병성의 유전학적 변화가 있고요. 약을 주면서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약제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감소로 병해충 방제 유효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주식물의 과도한 대사작용에 의한 약제가 또 분해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예를 들어 하나만 쓰게 되잖아요. 하나만 쓰게 되면은 한 5번째 정도 얘를 쓰게 되면은 얘에 대해서 이미 몸이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자마자.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저항성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교차 저항성과 복합 저항성, 역상광 교차 저항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암기하셔라. 자, 교차 저항성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병원균, 해충, 잡초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약제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은 두 약제 간 작용 기작이나 무해화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계가 유사할 경우 나타난다. 자, 작용 기작 하는데 이 기작이란 무슨 말이죠? 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 어떠한 일이 있어요. 어떠한 이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우리는 이 기작이라고 해요. 기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가 작용하게 되는 원리, 그래서 작용 기작이 된 겁니다. 두 약제 간 작용 기작. 예를 들어서 잎이 이렇게 있어요. 잎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농약은 얘를 이렇게 가해를 하고 수직으로 가해를 하고 어떤 농약은 이렇게 수평으로 가해를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작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농약은 여기에 있는 세포벽을 파괴하는 세포벽을 파괴해서 잎전차를 파괴하는 얘가 있을 수 있고 얘는 여기에 이 잎꼬리 부분을 파괴해가지고 잎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애들, 그런 기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용 기작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두 약제 간 작용 기작이나 무해화 대사, 해가 안 생기게 하는 그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계가 유사할 경우 여기에도 둘 다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복합 저항성인데 작용 기작이 다른, 자, 이런 작용 기작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약제에 대한 저항성, 한 개체 안에 2개 이상 저항성 기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 자, 이 아까 잎꼬리를 가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고 이 세포벽을 가해하는 것에서 저항성이, 이 두 가지 저항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 복합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은 역상광 교차 저항성인데 어떤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발달하면서 다른 약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거. 어떤 약제에는 저항성이 높아지는데 어떤 약제에는 반대로 갑자기 이 약제에 대해서 되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상광 교차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해충의 저항성 시나리오를 써보자고 하면은 몇몇 개체는 살충제 응용작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자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존자 자손의 비율은 저항 특성을 상속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1번이 있고 이게 2번이 있어요. 1번은 약은 똑같이 줍니다. 약은 X란 약을 줄게요. X란 약을 둘 다 똑같이 줬어요. 얘는 죽는데 얘는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얘가 새끼를 납니다.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죽지 않은 X라는 물질에서 죽지 않는 유전적인 형질이 그대로 물려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서 이러한 개체는 또 살아남게 되고 또 살아남게 되고 또 살아남게 되고 얘가 엄청 많아지겠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매우 미세한 차이지만 농약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농약 이 깍지벌레 무조건 들어야 되는 타는데 그 깍지벌레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요거는. 만약 같은 살충제가 자주 노출된다면 해충 집단은 곧 저항하는 개체군으로 그렇죠.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신의 밭이나 자신의 작물이나 자신의 수목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그런 해충들이 또 이주를 하잖아요. 다른 데 이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약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 굉장히 사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고요. 자,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내일이 또 주말이죠. 주말에 또 열심히 한번 이 부분 달려보도록 하죠. 농약의 제재에 대해서.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오랜만에 PC로 들어가니까 벌써 1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나무쌤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됐다는 게 참, 뭔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건 수많은 일이 좀 있었죠. 이 나무쌤 시작하고 나서 있었는데, 일단 벌써 이 개정판 강의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9월 초 정도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 시간 정도 되면은, 이제 이론서 강의, 모든 강의가 끝나지 않을까. 그 이후로부터는 다른 걸 이제 좀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간간히 뭐 문제풀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일단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농약의 제재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재와 서론이고, 이렇게 제재화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꼭 유제, 분제, 뭐 수화제, 액제 등등등 왜 이렇게 각기 다른 형태로 제재를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농약 원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농약의 그러니까 농약의 효과, 농약의 모든 효과를 담고 있는 이 알갱이, 실제 얘 때문에 농약의 효과가 나오는 얘, 농약의 원래 재료, 요 녀석이 있는데, 요 녀석을 그냥 직접적으로 만약에 어떤 식물에 투여를 했다고 봅시다. 했다고 보면요. 자, 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아무리 화학적으로 이렇게 합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대부분은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보여야 보이는데 그런 양을 우리가 일단 줄 수도 없고요. 그런 양을 줄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뭉쳐서 우리 눈에 보인다고 쳐요. 농약 원재를 이렇게 우리 눈에 다 보이게 이렇게 했어. 이걸 만약에 식물에 뿌리잖아요? 장담하고는 식물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그 어떤 식물이든 아마 죽을 거예요. 너무 세서. 그리고 아마 약해도 엄청 많이 남고, 토양도 오염되고, 막 별의별 거 다 오염될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농약 원재를 어쨌든 실생활에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알갱이, 조그마한 알갱이들을 뭐랑 합쳐준다? 이 증량제라는 것들과 합쳐줍니다. 증량제가요, 액제에선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점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규조토, 하여튼 뭐 요런 고체들이랑 액체들을 증량제로 사용해가지고, 자, 증량제가 이렇게 있고, 이 농약 원재가 이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 소량의 유효 성분을 넓은 지역에 균일하게 살포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잘 안 보인다고 했었죠, 이런 거.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놓은 이 원재를 쓰되, 이 원재가 골고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걸 사용을 하게 된다. 약재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하여 약효를 상승시킬 수도 있어요. 이 실제 원재로만 줬을 때보다도 다른 거랑 합쳐서 더 잘 식물에 흡수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물의 약해 경감, 화학적 안정성 증가. 자,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된 이런 굉장히 위험한 화합물을 인간이 다룬다는 것은 별로 이게 좋은 생각 아닙니다. 이제 악용화될 가능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물에도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제재화를 시켜서 투여를 해야 된다. 자, 제재가 약효를 지니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고, 이것을 4A라고 하겠습니다. 4A 법칙이 있습니다. 4A 법칙이 있습니다. 자, 4가지 A.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첫 번째, 유효 성분입니다. 유효 성분. 두 번째, 적용 대상입니다. 자, 이 영어 문장, 영어 단어에 다 이렇게 A자가 들어가죠. 유효 성분, 적용 대상, 유효 농도, 작용 부위.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재가 약효를 지니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이 4가지가. 자, 제재가 약효를 지니기 위해서 유효 성분이 적용 대상의 세포막을 통과해 유효 농도 수준으로 작용 부위에 도달해야 된다. 요 4가지가 있어야지 농약을 뿌렸을 때, 그리고 농약을 어떤 제재화시켜서 뿌렸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효 성분이 적용 대상의 유효 농도 수준으로 작용 부위에 도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다음은 농약 제제 종류입니다. 자, 여기 별표 치세요. 시험에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지금 오늘 8월 27일이거든요. 22년도 8월 27일인데 자, 오늘 한 24일인가 하여튼 관리학 문제가요. 관리학 문제가 4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었습니다. 사실 관리학은 여러분도 잘 알 수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생리학, 토양학 뭐 이런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이 관리학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확하게 논문으로 증명이 됐다든가 예,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동의할 만한 그런 이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역사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수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하여튼 여러 뭐 그런 기계 관리 기계에 따라서 다르고 하여튼 여러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관리학은 사실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론에서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한성 수종 내한성 수종이 있을 수 있고 비내한성 수종이 있다고 치면은 어떤 데서는 내한성이고 어떤 데서는 비내한성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저도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40문제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40문제 낼 만한 게 있나 관리학에서 이 생각이 들었고 점점 이 농약학의 비중이 는다는 건 느꼈어요. 왜냐면 농약학은 거의 팩트거든요. 팩트.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팩트로 연구됐고 그리고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농약학 비중은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봤지만 이렇게 25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관리학 있잖아요. 관리학에서 핵심 부분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핵심이 되는 부분만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기 힘들었던 것들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오고요.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25문제인데 나오겠어요? 40문제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 25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알짜배기들 문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알짜배기들 중에서 특히 농약학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농약 제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재 부분은 중요해요.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는 수화제입니다. 수화제. 수화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가 바로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화제. 자, 수화제.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보시면은 수화제 이미지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런 아예. 이 화면 때문에 좀 어렵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수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가루가. 수화제 가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고. 어쨌든 이런 거 이렇게 생겨서 여기 안에 이제 가루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수화제라고 합니다. 수화제. 근데 이 수화제는요. 이 가루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유기용매에도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잘 녹지 않는 녀석들이에요. 어디에도 잘 녹지 않는 농약 원재일 때 우린 그것을 수화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재가 이 잘 녹지 않는 얘가 액체인 경우 있잖아요. 액체인 경우 이 수화제로 만들려면은 이런 녀석들이 필요합니다. 화이트 카본, 그다음 증량제, 뭐 계면활성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혼합을 해야 되는데 이 화이트 카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규산 뭔지 아시죠? 규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갔었죠, 우리? 그쵸, 우리 토양의 토양에서 다루는 암석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규산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카본은 고체화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화. 이 규산을 담아서 이렇게 암석처럼 고체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체화 시켜진 이 농약 원재를
증량제로 그렇죠. 크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계면 활성제까지 혼합을 시켜줍니다. 얘네가 어느 정도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란 앞에 경자나 붙이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경계면 활성제. 우리가 자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이게 물이고요. 이게 기름이라고 봅시다. 물과 기름 서로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서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의 이 경계를 흐트러지고 없애주는 게 뭐예요? 계면활성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물과 기름의 이 경계를 없애주는 거, 이게 계면활성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계를 없애주는 계면활성제까지 타서 이 원재를 이 수화제는 고체라고 보시면 돼요. 수화제는 고체 가루 같은 녀석들인데 이 가루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원재가 고체인 경우에는 화이트 카본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고체화 시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카본 없이 이제 조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수화제고. 자, 그래서 수화제의 특징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수화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화제 같은 경우에는 물에 섞으면 뭐가 되냐면요. 현탁액이 돼요. 현탁액. 현탁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통 현탁액 뭔가 탁할 것 같잖아요. 그쵸? 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커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비커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을 섞으면은 물에 잘 녹는 물질은 이 물과 하나가 되죠. 물과 하나가 되는데 이 현탁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밀입자들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무슨 말씀 잘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화제의 원재들은 물에도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도 잘 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넣었는데도 이렇게 잘 녹지 않고 이렇게 가루 형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 여기 바로 이 현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화제는 이 현탁의 형태로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살포. 수화제를 여기 물에 희석시켜서 살포를 시켜준다. 대신 이렇게 현탁액 상태로 있다. 자, 그래서 이 수화제의 장점이 뭐냐면은 유제에 비해서 고농도 제제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이게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녹질 않아요. 녹질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농도로 자기가 그냥 제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자기가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 만큼 고농도로 제제가 가능한 거예요. 뭔지 아셨죠? 이렇게 제재되는 거고. 자, 그리고 뭐 계면활성제의 사용량 절감, 그리고 용제 불표. 자,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도 물이랑 얘랑 만나게 해주려는 뭐 그런 성질을 기대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이 있는 이유는 이 지금 수화제가 가루잖아요. 그쵸? 수화제가 가루고 수화제 자체는 농약으로서 굉장히 이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가루기 때문에 비산을 방지하는 거죠. 가루기 때문에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가루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물에 싣는 것 뿐이고, 두 번째로는 이 수화제로 그대로 주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그 유효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넣어서 조금 이제 분산시켜서 뿌릴 뿐이에요. 분산시켜서 뿌릴 뿐. 네. 그리고 이 용제란 또 뭐냐면은, 용제는 이 용매를 녹여주는, 이 용질. 지금 안에 있는 이 용질. 요 농약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용제인데, 녹여줄 필요가 없죠. 녹지도 않을 뿐더러 녹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수화제 자체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현탁액 상태로 살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단점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수화제 한번 보여드렸었죠. 수화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수화제가 있는데 이런 수화제를 이제 몇 그램을 저울에 재가지고 물 몇 그램이랑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표시되어 있어요. 농약 이 봉지에 그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다. 저울로 재면서 해야 된다. 물론 이걸 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저울로 재서 맞게 뿌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산되기 쉽습니다. 가루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기 흡입의 위험이 있어요. 이걸 뜯었는데 갑자기 훅
위로 가로 불어가지고 호흡기로 막 들어가고 그래서 몸에는 굉장히 안 좋겠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액상수화제입니다. 액상수화제. 자, 액상수화제 굉장히 간단해요. 이 수화제 있죠? 수화제의 원재가 뭐라고 했었죠?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지 않는 거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지 않는 얘를 그냥 액체화 시켜놓은 게 이 액상수화제예요. 얘는 가루로 만들어 놓은 게 수화제잖아요. 이거를 액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액상수화제입니다. 그래서 물과 유기용매의 난용성이라는 것은 용해되지 않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물과 유기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원재를 액상으로 조제한 거. 액상수화제이고요. 수화제 비산과 같은 단점을 보완한 제조. 자, 이 수화제 같은 경우는 한번 탁 열었을 때 가루가 막 비산될 수가 있는데 이 액상수화제는 안 되죠. 그쵸? 액체이기 때문에. 증량제로는 물을 사용하고요. 증량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농약 원재는 이 정도 있고 이렇게 넓게 해주는 예. 증량제고. 약효는 우수하나 제조가 까다롭고 점성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 액상수화제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계열화돼 있어요. 제가 계열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 젤리 같은 형질, 젤리. 약간 젤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액상수화제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우리가 그 브루펜 시럽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루펜 시럽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성으로 달라붙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입상수화제입니다. 입상수화제는 이 수화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예. 수화제는 가루라고 했어요. 가루. 수화제 가루인데 이 가루를 뭉쳐가지고 비산되지 않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말해요. 뿌리기 쉽게 이렇게 입상으로 동글게 만드는 것을 입상수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립형 제제고 이걸 조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알고 계셔야겠죠? 시험에 나오기 좋겠죠? 그리고 이 수화제 가루를 그대로 뭉쳐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농약 원재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요. 굉장히 강하고 증량제 비율이 낮습니다. 네. 증량제가 아니라 이 수화제 자체를 뭉쳐서 대부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증량제도 물론 있긴 있어요. 이대로 만약에 딱 사용하게 되면은 약효가 너무 세기 때문에 증량제를 어느 정도 넣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작다. 크진 않고 이 농약 원재 함량이 높다. 입상수화제고요. 다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유제입니다. 수화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유제를 많이 쓰죠. 왜냐면 이 유제 그냥 물에다가 타가지고 바로 쓰잖아요. 솔직히. 유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유제 같은 특징은 좀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농약 원재를 용제에 녹이고 이 용제라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그쵸? 이 녹이는 것. 무언가를 녹이는 거 이 용제라고 합니다. 이 농약 원재를 녹이는 물질, 이 용제에 녹이고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로 첨가한 제제로 제조가 간단하다. 이 용제로는 석유계 용제, 케톤류, 알코올류 이런 녀석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유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유제 같은 경우에는 액체 1, 액체 2 우리 가장 쉬운 게 이제 기름이랑 이제 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액체 1이랑 액체 2랑 둘이 어떻게 돼요? 녹나요, 서로? 서로 녹지 않죠. 서로 예를 들어 비커에 논다고 하면은 액체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떠 있고 액체 2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 둘을 그럼 어떻게 합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합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둘을 이렇게 넣은 상태로 만약에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일시적으로 합쳐집니다. 제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합쳐질 수가 있어요. 액체끼리 서로 이제 분산이 되면서 흔들게 되면은 뭔가 충격이 있으면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는데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에멀션 또는 에멀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쵸. 그 상태가 이 상태랑 같은 상태예요. 액체를 뭔가 충격이 주거나 흔들었을 때 이렇게 액체가 같이 있는 상태. 자,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액체가 같이 있는 상태인데, 이 에멀전 상태로 이제 유지시켜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계면활성제예요. 즉,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는데, 원래는. 섞이지 않는데, 이 에멀전, 뭔가 충격이나 흔들림을 받게 되면 이 에멀전 상태가 되고, 이 에멀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계면활성제를 쓰면 된다.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시려면은.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이 유제입니다. 유제는 이 농약 원재를 용제에 녹여요. 용제에 녹이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물이랑 같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계면활성제도 같이 섞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물이랑 이 유제랑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둘 다 잘 섞이겠죠? 둘 다 이 에멀전 상태가 되겠죠. 사실 이게 녹아서 서로 하나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농약 원재가 이렇게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렇게 계면활성제까지 다 첨가되어 있는 상태가 이 유제다. 첨가되어 있는 상태가 이 유제다. 유제를 이렇게 뿌리시면 되는 거고. 자, 유화성 중요. 약액 조제 2시간 경과 후 안정성을 보이면 유화성 양호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제 자체의 계면활성제 같이 있잖아요. 이 에멀전 상태가 2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도 에멀전 상태가 잘 유지된다. 그러면은 오케이 라고 보는 거. 유화성 양호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약액 조제한 다음에, 자, 다음 유탁제랑 미탁제인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거는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죠? 이 액제 있습니다. 액제. 액제는 말 그대로 액체로 되어 있는 이 농약. 수용성이고 가수분해의 우려가 없는 원재를 물 또는 메탄올에 녹이고 계면활성제나 동결방지제를 첨가한 액상제제입니다. 액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거의 물에 이제 녹여져 있는 거예요. 물에 녹여져 있는데, 물은 이 극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가지고 있는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잘 녹여요. 그 다른 물질을 녹이는 거를 우리는 가수분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분해의 우려가 없는 그런 원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이 원재를 녹여요. 물이나 메탄을 녹이고, 이 계면활성제나 동결방지제. 왜 동결방지제를 쓸까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얼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결방지제까지 첨가한 액상제제 우리는 액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희석살포용 이제 두 번째인데, 희석해서 사용한다는 걸 말해요. 희석해서 보통 물에 희석을 하겠죠. 자, 분산성 액제 첫 번째. 방금 위에 액제가 있었는데 분산성 액제 뭔지 한번 보시죠. 물에 녹지 않은 농약 원재를 물에 대한 친화성이 강한 특수용매에 계면활성제랑 함께 녹여 만든 제제입니다. 만약에 물에 녹지 않은 이 농약 원재가 있어요. 농약 원재가 있는데 이 물에 대한 친화성이 강한 특수용매에 계면활성제랑 함께 거의 강제로 얘랑 만나게 해버린 거예요. 물이랑 친화성이 강한 이 용매랑 물이랑 계면활성제랑 이 원재랑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분산되어 있다. 네,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분산성 액제입니다. 액제와 유사하나 고농도 제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수용제입니다. 수용제 고체 원재와 유한이나 망초, 설탕과 같은 수용성 증량제를 혼합 분쇄한 분말 제제입니다. 이 수용성인 증량제들과 이 수용성인 고체 원재를 서로 합쳐줘요. 서로 합친 다음에 이걸 분쇄시켜서 만들어진 거. 분말 제제고요. 그게 수용제입니다. 분말의 비상과 평량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얘도 분말이라고 했었죠. 분말이기 때문에 가루기 때문에 뭐 흩어져 날아갈 수도 있고, 그 평량, 이게 또 저울질을 또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가루인 녀석들은 다 저울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다음은 좀 특이한 녀석인데 캡슐 현탁제라는 녀석이 있어요. 말 그대로
캡슐처럼 만들어진 그런 녀석인데 미세한 농약 원재의 입자에 고분자 물질을 코팅하여 유탁제나 액상수화제처럼 현탁시킨 제제. 유효 성분의 방출 제어가 가능하다. 자, 이 유탁제나 액상수화제처럼 이 수화제인데 이 액체에 있는 거 이 수화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화제랑 액체랑 잘 안 섞여 있는다고 했었잖아요. 수화제는 따로 있고 대신 이 수화제만 쓰기엔 너무 이제 농약의 그 유효 성분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뭐 증량제나 이런 거랑 같이 해서 뿌린다고 했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원재가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재가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팅이 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얘를 만약에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게 서서히 어느 정도씩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팅 어느 정도 해놓고 이걸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때마다 어느 정도씩만 이렇게 방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뿌리자마자 예를 들어서 뭐 햇빛에 이제 광에 의해서 또 분해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요런 경우도 막을 수가 있고요. 낮에 뿌렸는데 광에 대한 그런 걸 막고 밤에 이제 효과를 준다든지 뭐 요런 식으로 조절해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캡슐 현탁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유효 성분의 방출 및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직접 살포용.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꽤 되네요. 지금 별로 안 했는데 2페이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직접 살포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가 저는 이거 1개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한 3강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강의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직접 살포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농약의 제재, 이 직접 살포용부터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직접 살포용은 그냥 이거를 직접 뿌리는 거예요. 이 농약을 희석시키거나 물이나 희석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직접 뿌리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게 입제죠. 입제는 이제 봉투, 농약 봉투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이 알갱이들 있어요, 알갱이들. 이 알갱이들 그냥 슉슉슉 던져주는 거거든요. 근데 알갱이들이 작지만 않습니다. 꽤 커요. 이런 알갱이들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뿌리게 할 수 있는 제형이 바로 입제입니다. 그리고 세립제는 입제보다 살짝 더 작으면은 세립제인데 어쨌든 이 둘 다 입제라고 보시면 되고, 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제조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압출조리법입니다. 압출조리법. 농약 원재에다가 활석, 점토와 같은 증량제와 점결제,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물로 반죽한 다음에 이것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체로 만들어낸 거. 이게 압출조리법이고요. 다음은 흡착법입니다. 흡착법은 원재가 이 상온에서 액상일 경우, 상온에서 액체일 경우에 고흡 유가의 점토광물 등에 흡착시켜서 제재를 만들게 됩니다. 고흡 유가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름을 많이 흡착할 수 있는, 기름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점토광물이라는 건데, 이 고흡 유가의 점토광물은 벤토나이트랑 버미큘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 점토광물에다가 흡착시킨다는 거예요. 흡착시켜가지고 제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다음 피복법인데 이 방금 흡착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좀 다른 것은 이제 비흡유성의 입상 담체를, 아까는 고흡유가의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얘는 비흡유성의 입상 단체를 중심액으로 액상의 원재를 피복시킨 비흡유성의 이런 담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액상의 원재를 이렇게 피복시킨 것을 말합니다. 피복법이고, 이 비흡유성의 입상 단체는 규사, 탄산석회, 모래 등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좀 특이한 녀석인데 이 수명 부상성 입제입니다. 얘는 이 압출조리법과 흡착법을 응용 조합한 제제이고요. 수용성이면서 비중이 큰 증량제와 고분자 접착제를 물로 반죽하여 압출조리법으로 담체를 만듭니다. 담수된 논에 살포하면 처음엔 가라앉았다가 비중이 큰 증량제가 녹으면서 부상하여 수면의 약재층을 형성하게 됐는데 수면 부상성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 논이라고 볼게요. 논이 있고 논에 이제 물을 이렇게 대잖아요. 이게 다 물이라고 봅시다. 여기에 다 이제 물이에요, 물. 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뿌리잖아요. 이 수면 부상성 입제를 처음에 뿌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예,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농약 원재는 이렇게 빨간색만 있고 그 나머지가 이 선홍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증량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증량제 부분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은 얘가 녹아요. 얘 때문에 이 증량제가 지금 비중이 커서 굉장히 가라앉게 된 건데 얘가 수용성이어서 녹게 됩니다. 녹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빨간색만 남게 되겠죠. 근데 이 빨간색은 어떻게 된다? 뜨게 됩니다.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증량제보다. 떠서 이 수면 표층에 이렇게 수면의 약재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수면 부상성 입제고요. 자, 직접 살포용 두 번째 수면 정계제입니다. 수면 정계제. 수면 정계제는 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 물에 골고루 이제 분포하게 되는 이 물에 골고루 분포하게 되는 게 수면 정계제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확산하여 균일한 처리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다음은 분재인데요. 분재는 입재를 갈고 갈아서 만든 게 이 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한 가루. 입재는 약간 덩어리라고 보시면은 이 분재는 미세한 가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를 다량의 증량제와 물리성 계량제, 분해 방지제 등과 혼합하여 분쇄한 제제가 이 분재입니다. 유효 성분 굉장히 낮습니다. 유효 성분 1에서 5%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증량제로 돼 있어요. 대부분 증량제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액상 농약에 비해서 고착성이 불량하여 잔효성이 요구되는 과수에는 적합하지. 고착성이라는 게 어디 가서 이제 머물러 있는 성격을 말하는 건데 이런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과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수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 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산이 잘 됩니다. 비산이 가루기 때문에 매우 가벼워서 이렇게 막 농약 봉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농약통을 열면은 이렇게 가루가 막 비산이 됩니다. 비산해서 인체에 이제 유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 날아가서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도 직접 살포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만 뿌리고 싶은데 여기뿐만 아니고 이 주변까지도 분재들이 막 날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도 약해를 초래할 수 있어서 분재는 사실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자, 근데 분재보다 더 작게 만든 애들이 있는데 이 미분재, 미수화성 미분재, 자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어디서 쓰냐? 자, 비닐하우스 같은 데 씁니다. 이런 하우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해요. 얘네가 뿌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밀폐된 공간이 있다고 봐요. 밀폐된 공간에 얘네를 넣어줘. 투입하면은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겠죠. 골고루 돌아다녀서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작물들에 이렇게 뿌려지게 되겠죠. 예, 그런 데 많이 쓰이는 게 미분재랑 수화성 미분재 이런 애들 많이 쓰이게 되고요. 다음은 아까 그 분재에서 이런 비산하는 것을 좀 개선한 제형이 있는데 그게 저비산 분재입니다. 증량제를 최소화하고 응집제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이 분재를 응집시킨 거예요. 응집시켜가지고 이제 날아가지 못하게 약재 표류 비산을 경감시킨 제제고 일반 분재에 비해서 표류 비산이 크게 줄어든다. 다음은 밀입제입니다. 밀입제는 입제와 분재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형인데 약재 표류 비산에 의한 환경오염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되어 있는 게 밀입제입니다. 밀입제.
자, 다음 캡슐제인데 우리 캡슐 현탁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캡슐제, 농약 원자를 고분자 물질로 피복하거나 캡슐에 주입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무슨 특징을 가진다? 유효 성분을 방출 또는 제어가 이제 가능하다. 유효 성분의 방출, 제어가 가능하다. 유효 성분을 이런 뭐 균이랑 간격에 맞춰서 뭐 이렇게 방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캡슐제에서는 가능하다. 다음 오일제라는 게 있는데 기름을 녹여서 유기용제로 희석하여 살포할 수 있는 제형. 기름을 녹여서 유기용제로 희석하여 살포할 수 있는 제형, 이 오일제입니다. 자, 다음은 종자처리용 제형인데요. 종자처리용 제형. 종자처리 수화제, 종자처리 액상수화제, 분이제 등이 있어요. 종자처리 수화제는 종자에 대한 부착성을 향상한 수화제, 수화성 분이제라고도 하고요. 종자처리 액상수화제는 액상으로 마른 종자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자, 분이제는 분상 그대로 종자에 분이 처리하거나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건데 이 종자가 오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자도. 그렇기 때문에 종자에 미리 이렇게 처리해두는 방식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다음은 좀 특이한 제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제형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훈연제랑 이 훈증제입니다. 훈연제 같은 경우에는 훈연제, 훈증제 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잠시만요. 아까 사진을 제가 그쵸.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이 바퀴벌레 훈연제예요. 바퀴벌레 훈연제. 여기 같은 경우에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은 이 밑에 있던 원재가 이제 기체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퀴벌레 많이 잡죠.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 많이 쓰고요. 훈증제 똑같아요. 훈증제도 똑같이 이제 기체를 이용하는, 가스를 이용하는 게 맞는데 훈증제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이제 상온에서 가스화가 되는 원재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상온에 뒀을 때 가스화가 돼서 그냥 두면은 여기서 이제 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훈증제나 훈연제 같은 경우에 보통 어디서 쓰이냐면은 우리 그 소나무 재선충 같은 데서 쓰이거든요. 소나무 재선충 같은 데서 나오는 이 나무 동강 있잖아요. 나무동. 목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덮습니다. 비닐로 덮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입을 시켜줘요. 가스를 막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면 이제 안에 있는 선충들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선충들이 더 이상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여기서 끝낼 수 있게 여기서 훈증제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훈증제 여기 하나 뭐 넣어주죠. 보통. 자, 다음은 농약 보조제가 있는데요. 농약 보조제. 용제나 증량제나 계면활성제, 전착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용제 같은 경우에는 원재를 녹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매입니다. 이 농약 원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대부분 소수성이기 때문에 얘를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친수성이 아니라 똑같은 소수성 물질로 얘네들을 녹여줘야 돼요. 소수성 물질에는 소수성 물질로 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제는 대부분 이 소수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제 종류에는 이 탄화수소류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탄소랑 수소랑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소랑 수소랑 붙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를 띠고 있잖아요. 극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극성이란 플러스랑 마이너스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뭐라고 했었죠? 친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었죠. 근데 탄화수소, 탄소랑 수소 둘 다 극성이 별로 없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성이고요. 대표적인 소수성. 탄소랑 수소만 있는 애들 대부분 뭐라고요? 소수성입니다. 소수성. 그래서 염화탄화수소류, 탄화수소 마찬가지로 알코올, 에테르 둘 다 뭐예요?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 다. 그래서 이 탄화수소 물질들이 용제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 농약의 원재에 소수성이 많기 때문에 그 소수성을 녹여주기 위해서 용제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원재를 녹여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원재를 녹여 써야 되는 이유. 그렇죠. 원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너무 세요. 너무 세기도 하고 이 원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제형화 시켜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재를 녹여서 사용해야 되는 거고. 다음은 증량제입니다. 증량제. 농약 원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토양에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 사망.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량제를 사용해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서 아이고. 자, 증량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농약 원재만 뭐 요 정도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될 수 있게. 이 증량제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었죠. 이런 증량제 역할은 활석, 카올린, 벤토나이트, 규소토 등이 증량제로 사용이 되고요. 다음은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여러분들 특징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세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계면활성제 보시게 되시면은 계면활성제 어떻게 생성된다면요. 친수성의 머리와 소수성의 꼬리로 생겼습니다. 요게 친수성 머리 부분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소수성 꼬리 부분입니다. 즉 친수성은 물을 좋아하는 거, 소수성은 물을 싫어하는 거고 친수성의 머리랑 소수성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거. 자, 이런 거 뭐 있었죠? 그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었던 뭐가 그랬죠? 인지질. 우리 인지질 이중층 할 때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친수성의 머리랑 소수성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면활성제는 이 친수성의 머리랑 소수성의 꼬리로 무슨 행위를 하게 되냐면요. 무슨 행위를 하게 되냐면은 자,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에멀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멀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물과 기름 섞일 수가 없죠. 근데 물과 기름에 충격을 주거나 흔들게 되면은 자, 요게 물이라고 칠게요. 이게 물이에요. 자, 물인데 여기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좀 원래는 기름이 이렇게 둥둥둥 뜹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름이 뜨게 되는데 좀 충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좀 흔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액체막이 서로 깨지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물론 섞이거나 그렇게 되는지 아는데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고 했죠? 이 에멀션 상태라고 했어요. 에멀션 상태. 근데 우리가 농약을 뿌리려면은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요 상태가 되어야지만 골고루 뿌려가지고 골고루 이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에멀션 상태를 유지시켜줘야지만. 근데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두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되겠죠. 뜨겠죠. 그래서 이 물과 기름이 합쳐져 있는 이 에멀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계면 활성제들이 나옵니다. 계면 활성제들. 얘네가 거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친수성과 소수성 요것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성에 붙고 친수성에 붙어가지고 조금 이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계면 활성제는 이 에멀션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친수성과 소수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양성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자,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음이온은 이 친수성 부분이 마이너스 전할되고 있으면 음이온 계면활성제. 플러스는 뭐겠습니까?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양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이런 이온의 성질을 띠지 않는다면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계면활성제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 자, 다음은 전착제입니다. 우리 실제로 식물 같은데 실제로 이제 조경하시거나 방제하실 때 이 전착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쓰죠. 전착제는 무슨 역할을 하죠? 그쵸? 이 부착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잎에다가 농약을 뿌리잖아요. 농약 뿌리는데 얘네가 잘 부착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잘 부착시켜줘서 농약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전착제입니다. 그래서 POE 계통이나 디메틸 실리콘계 이런 애들이 전착제로 쓰이게 됩니다. 네, 다음 농약보조제 두 번째인데요. 바로 협력제입니다. 협력제. 협력제가 뭐냐면요. 이 협력제 자체로는 효력이 없어요. 자체 효력은 없어. 근데
어떠한 물질이랑 섞어서 사용하면은 그 효력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협력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우리 천연 식물성 그 피레스린이라고 있습니다.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이 있어요.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에프킬라. 네. 에프킬라의 성분 보면은 모모트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모모트린. 이 모모트린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이 모모트린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가 이 제충국이라는 식물에서 그 살충 효과를 내는 이 피레스린이라는 요 성분을 가져온 게 이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농약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천연 식물성 농약, 그래서 이 제충국에서 나와서 천연 식물성 농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레스린에 첨가되면 살충력이 증가되는 물질, 이 피레스린과 같이 쓰이면은 살충력이 증가되는 물질들. 자, 이렇게 5가지 여러분들만의 발음으로 세사민, 세사몰린, 이고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발음으로 쭉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세사맥스라고 있는데 이 DDT와 이거 파라치온에 첨가했을 때 지파리의 살충 효과를 내는 이 세사맥스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 세사맥스랑 얘랑은 다른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DDT와 이 파라치온에 첨가했을 때 살충 효과를 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잘 알고 계시고, 다음은 분해방지제입니다. 농약을 쓰게 되면은 바람에도 분해가 될 수 있고요. 광에도 분해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분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 유해 성분의 분해를 방지시켜주고 억제하기 위한 첨가제인 이 분해방지제를 쓸 때도 있습니다. 얘는 PAP나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유기인계 농약의 분해방지제로 잘 쓰이는 이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요런 애들이 분해방지제로 쓰이고요. 다음은 활성제인데, 이 활성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면활성제도 경계면을 활성시킨다. 예, 그런 활성제는 그렇게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유효 성분의 이온화 정도를 조정하여 침투성을 향상하기 위한 첨가제를 우리는 활성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효 성분이 가장 잘 침투할 수 있는 이온화, 이온 정도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활성제 역할이고요. 다음은 이제 고착제인데요. 고착제. 이 고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착성. 고착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바람, 비, 요런 거에 의해서 이 농약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약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유실되지 않도록 잘 부착시켜주는 게 바로 이 고착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부착시켜주는 그런 약제는 그럼 뭐겠어요? 고착제죠. 네. 그래서 약체의 부착성과 고착성을 향상하기 위한 첨가제가 이 고착제이고요. 카세인, 플로월, 오일, 젤라틴, 검, 레신, 이거 수지죠, 수지. 이런 합성 물질들이 고착제로 자주 쓰인다. 그리고 이 보습제도 있습니다. 살포액적의 증발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첨가제. 이제 농약을 이렇게 살포할 거 아니에요? 살포하면은 이게 액체로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식물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증발을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나 온도 이런 거에 의해서 건조하게 되면 증발하겠죠. 이 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첨가제로 보습제를 넣는데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 등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보습제로. 자, 다음은 약해 경감제입니다. 제초제는 식물체를 죽이는 약제이므로 작물에 어느 정도 약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약해 경감제이다. 그래서 펜클로림이 변홍사용 제초제인 이 프레틸라클로르에 대한 약해 경감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약해 경감제는 이런 거다. 자, 다음 농약의 용해도입니다. 농약의 약효와 물에 대한 용해도는 반비례다. 반비례. 물에 대해 잘 용해되면은 약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약효가 좋으면은 용해도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화제 같은 경우에
물에 녹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쵸? 물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뿌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3개 다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부분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형별로 조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형별 조제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잘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수화제와 액상수화제. 수화제와 액상수화제 같은 경우에는 소정량의 약제를 소량의 물에 넣어 혼합한 후에 나머지 전량을 물에 부어서 혼합 조제를 하고요. 자, 이런 거 문장 있으면은 여러분들 상상을 하세요. 소정량의 약제를 물에 넣는다. 자, 여기까지 상상을 하세요. 약제에 물에 넣는 것을. 그 다음에 섞는 거 상상을 하고 나머지 전량을 물에 붓는 거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은 수화제, 액상수화제 이렇게 조제를 하는구나 알 수 있고, 자, 다음은 유제입니다. 유제는 규정량의 약제, 정해진 약제를 동일량 양의 물에 넣고 혼합합니다. 1대1 비율로요. 그 다음에 소정량의 물을 부어서 혼합 조제하게 됩니다. 전착제를 넣을 때도 동일하고요. 유제도. 자, 액제, 수용제 같은 경우에 물에 잘 녹음, 완전히 녹여서 투명한 액으로 이제 조제를 하는 거고, 약제 혼용 시 주의해야 될 점.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죠. 대부분의 약제는 알칼리에서 분해되거나 약해를 유발합니다. 대부분의 약제는 알칼리에서 분해되거나 약해를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성 약제 뭐가 있냐? 보르도 혼합액. 우리가 보르도 혼합액 어디 뭘로 자주 쓰이죠? 그쵸. 보호살균제잖아요. 보호살균제, 보르도 혼합액, 보호살균제. 자, 결정 석회 황합제, 농용비누, 석회 함유 약제. 석회, 일단 석회가 들어가면 이 알칼리성 약제예요. 그래서 비산석회, 카세인석회, 소석회 이런 게 석회 함유 약제에 포함되고요. 알칼리성 약제와 혼합해야 할 경우 사용 직전에 조제해서 즉시 살포를 하게 됩니다. 즉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알칼리성을 굳이 혼용해서 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만들자마자 바로 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알칼리성 약제 혼용을 피해야 할 약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약제네요.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유기유황살균제, 그 다음에 카바메이트계 이런 것은 이 알칼리성 약제와 혼용을 피해야 할 약제 4가지입니다. 자, 다음 주의사항 또 3가지가 있는데 2종만 혼용 권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막 3종, 4종 이렇게 해서 혼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착제라든지 정찰하는지 그 다음에 미량 원소 같은 거 같이 넣어주기도 하는데, 요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살균제, 살충제를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3, 4종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2종만 혼용을 하라는 거고, 약제 혼합 시 하나 먼저 완전히 녹인 후에 다음 약제를 추가하세요. 하나를 완전히 녹인 후에 다음 약제 추가하세요. 일단 한 종을 쓰는 게 가장 좋고, 굳이 쓴다고 하면 이제 2종까지만 혼용을 권장하는데, 이걸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하라는 거예요. 자, 미량 요소 비료와 혼용하지 마세요. 미량 요소 비료와 혼용하지 말고 조제한 살포액은 당일에 이제 살포하게 됩니다. 조제한 살포액은 당일에 살포를 하시고, 유제와 수화제는 가급적 혼용하지 말라. 다시 한번, 유제와 수화제는 가급적 혼용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농약의 제재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농약의 제재 부분은요, 제가 처음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가셔야 돼요. 유제는 뭐고, 입제는 뭐다. 계속 한 번씩 읽어보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사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농약학 책이나 지금 현재 기본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제 알아가실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에 들어갈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강의 준비하기 전에 좀 많은 시간들을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잘 한번 해볼 수 있게 한번 해보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저랑 함께 가셔서 합격을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말인데도, 오늘 혹시나 강의 들으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주말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도전을 응원 드리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살균제입니다. 이제 드디어 들어가네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그쵸? 이 살균제란 말 그대로 균을 죽인다는, 병원성 미생물들을 살인한다, 죽인다. 네,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살균제 분류입니다.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인데, 첫 번째는 종자소독제. 종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종자 자체에 감염이 되어 있는, 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를 소독한 다음에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감염된 종자에서 나온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감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소독한 다음에 보통 심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 감염된 미생물을 살멸시키는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경엽처리제입니다. 경엽처리제 말 그대로 해당 부위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나 잎이나 과실에 뭐 미생물에 감염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표징이나 병징이 나타난다 하면은 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살균제가 이 경엽처리제에 속하고요. 다음은 토양처리제라고 있습니다. 토양소독제. 토양소독제는 말 그대로 토양을 소독하는 거예요. 토양 중에 있는 병원 미생물을 살멸시키는 것으로 다조мет이랑 메탐소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실방부제인데요. 과실방부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과실방부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열매, 이거 사과잖아요. 사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어떻죠? 굉장히 싱싱해요.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싱싱한데, 여기를 콕 떼잖아요? 여기를 콕 떼면은, 그때부터 얘는, 그렇죠, 익습니다. 익고, 썩게 돼요, 결국에는. 근데 왜 익게 되냐면요. 자, 나무 가지에 뭐 이렇게 붙어있다고 봅시다.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색칠을 그래야지. 여기 사과가 붙어있다고 해요. 근데 사과를 똑 뗐어요, 지금. 사과를 똑 뗐습니다. 똑 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어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호르몬일까요? 그렇죠. 에틸렌. 이 에틸렌은 이제 기체 형태인 식물 호르몬인데,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 과실에 성숙을 돕습니다. 과실이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이 사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에서 떨어뜨리면은 이 사과 안에 뭐가 있죠?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식물에게 있어서 이 과실은 요 안에 씨앗을 위한 도구예요. 씨앗을 예를 들어서 새가 먹고 배선물로 씨앗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가 먹고 이동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새가 이걸 여기서 먹지 않고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동 등등등, 이 종자를 그러니까 후세를 남기기 위해서 이 중요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게 딱 떨어졌어요. 이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과실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달달하고 빨리 성숙한 상태로 돼서 빨리 이 사과를 먹게끔 해야 돼요.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사람은 노리질 않았던 것 같아요. 동물이 됐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에틸렌이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확한 과실 등의 저장 중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작용 특성에 의한 분류인데요. 병이 오기 전에 처리하는 이 보호용 살균제 등이 있습니다. 보호용 살균제, 자, 요렇게 5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네, 외우시면 좋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병이 오기 전에 뿌리는 이 보호용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어요.
이 부위가 상처 부위예요. 그럼 여기에 막을 생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막을 생성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세균들이 침입을 못하도록,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기존에 있던 이제 세균들은 또 살멸하는 효과까지, 침투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게 이제 보호용 살균제로 쓰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오고 나서 처리하는 직접 살균제가 있습니다. 직접 살균제의 경우에는 이 막은 형성하진 않지만 지금 이 안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침투되어 있다. 이런 것을 다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살균제 같은 경우 표면에 있든 요 안에 있든 간에 이 직접 살균제는 지금 현재 있는 요 병원성 미생물들을 다 사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침투성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그냥 요런 게 있다. 벤지미다졸계랑 SH계 함유 효소계, 뭐 요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살균제가 여러 방면으로 이제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살균제의 작용. 병원균의 세포벽은 왁스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원균의 세포벽입니다. 병원균의 세포벽은 이 왁스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왁스 같은 게 뭐예요? 지질이죠, 지질. 자, 약제의 친유성기는 세포벽과, 그렇죠. 친유성기, 약제의 이 친유성, 기름이랑 친한 부분이랑 물이랑 친한 부분 두 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약제의 대부분은. 그 중에 이 기름이랑 친한 부분은 이 세포벽이랑 만나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친수성기는 세포 내 원형질의 대부분이 이 수분, 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내 단백질들과 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어떤 작용기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살균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병원균의 표면은 정기적으로 대부분 음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잎이 있다고 봅시다. 병원균이 여기 있어요. 근데 병원균 무슨 전화? 음전화 띠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농약을 뿌리는데 플러스 금속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 제가 예시를 들었죠. 망간이라든지 아연 둘 다 플러스잖아요. 요런 얘들이 함유된 약제 같은 경우에는 뿌리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일로 간다는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들이 이렇게 붙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병원균에 의해 대사적으로 분해 이용. 그래서 분해된 성물이 독성을 야기하기도 하고, 보호제를 이용해 작물 부위에서 균사의 생육 및 정착을 저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상처예요. 여기에 막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호살균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균사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요 작용기작입니다. 살균제는 사실 균을 죽인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 작용기작,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살균 효과를 내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까지만 너무 자세하게는 사실 저도 모르고요. 네, 어느 정도까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작용기작은 이 핵산합성저해입니다. 핵산합성저해하는 녀석들은 이 표시기호라는 게 있어요. 표시기호. 농약은 각각의 표시기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뭐다? 가나다고, 가나다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 중에서도 가1, 가2,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계를 알고 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 뒤에다가 정리는 해놨거든요. 예, 이 표시기호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작용기작에 따른 표시기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면 되시고, 일단 첫 번째 이 가부터 봅시다. 가는 첫 번째죠. 살균제 첫 번째고, 핵산 합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우리 핵산에 뭐 있다고 했었죠? DNA랑 그쵸, RNA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핵산 합성 저해 같은 경우는 이 DNA와 RNA에 관여함으로써 살균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네, 그런 녀석들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 핵산을 생합성하기 위해서는, 핵산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핵산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이 DNA, 토모이소 머라제,
라는 녀석이 있고 굉장히 유명해 얘는. 그리고 DNA, RNA 중합 효소, 아데노신 탈아미노 효소 등이 있습니다. 자, 방금 뭐라고 했어? DNA 토모이소머라제, 그리고 DNA, RNA 중합 효소, 그다음 아데노신 탈아미노 효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적은 게 뭐냐면은 이 핵산 생합성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말고도 다른 효소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살균제 작용점이 되는 거, 살균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부위를 공격해야 되겠죠. 어느 부위를 공격해야 되는데 어디예요 그게? 이 DNA 토모이소 여기랑 RNA, DNA 중합효소, 아데노신 탈아미노 효소라는 거예요. 즉 얘네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이 세 가지 역할을 어떻게 못하게 하는가까지 알면은 좋은데 그거까지는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DNA 중합효소 1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DNA 중합효소 1인데 RNA, 죄송합니다. 이 RNA 중합효소 1을 져야 하는 것인데, 자, RNA 중합효소 1, RNA 폴리머라제 이렇게 불리거든요. RNA 폴리머라제 1 이렇게 불리는데,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핵산에 뭐가 있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 DNA가 있습니다. DNA가 있어요. 그리고 이 DNA를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죠. DNA로 인해서 우리가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되고 그 단백질들이 여러 기관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여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단계를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DNA가 RNA 형식으로 DNA를 풀어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작용이라고 하면은 바로 전사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RNA가요, 리보솜의 도움을 받아서, 리보솜 무슨 역할이라고 했죠? 세포 소유관 중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거죠. 그쵸? RNA와 리보솜이 합쳐진 건 아니고, RNA를 리보솜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모든 생명체,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요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요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RNA 중합효소 1, 어디서 작용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 DNA에서 RNA로 가는 요 방면에서 작용하는 효소입니다. 그게 RNA 중합효소 1이에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데노신 디아미나제인데 이 아데노신 디아미나제 효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서 작용을 하게 되냐? 이 RNA에서 단백질로 갈 때 이때 번역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효소입니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요거의 효소를 저해시킴으로 인해서 이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녀석들 있죠. 모모가 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것은 RNA 중합효소 1 저해하는 게 가1이다. 표시기호 가1이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얘랑 묶어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기작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 좀 상세하게 기작 알고 계신 거 중요합니다. 2차 서술 형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요런 게 있다. 아실알라닌계에서 옥사졸계까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거기에 뭐가 속하느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만 속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네, 농약의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농약의 전문가들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표시기호 요거고 요런 기작을 가지고 있고 조금 시간이 좀 나신다, 한 번 더 읽어보실 수 있다 하면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얼핏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제 생각인데요.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6개월보다 이제 더 기본으로 다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으면 이런 거 외우시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일단은.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핵산 활성 저해는, 그쵸. 말 그대로 핵산 합성 저해.
핵상 합성 저해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DNA 토포이소머라제 효소 이 두 번째 타입2를 저해한다는 겁니다. 얘는 굉장히 유명한 애예요. DNA 토포이소메라제라고도 하고 머라제라고도 합니다. 네, 이 DNA 토포이소메라제, 머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NA 어떻게 되어 있죠? 형태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중 나선 구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결합이 되다 보면은 꼬여요. 꼬이게 됩니다. 꼬이고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너무 적게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요 DNA 토포이소메라제 머라제인데 요거 한번은 그림으로 한번 봐보시죠. 그림으로. 영상.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면 DNA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여져 있어요.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져 있는데 이 토포이소머라제가 이 두 선을 끊어버립니다. 이중 나선을 둘 다 끊어버려요. 토포이소머라제 타입 2가 두 선을 끊는 거고 타입 1은 한 선만 끊는 거예요. 자, 결국엔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저런 식으로 풀어주는 저런 효소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핵산 합성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말을 좀 잘 한지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에 세포 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저도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